어두운 모텔방 낡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열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웃음은 유진의 심장을 칼날로 긁는 듯했다. 계약서 전부 위조했고 돈도 다 받았어. 유진이는 내가 노인한테 팔아넘긴 줄 알고 있어. 이젠 내가 하란 대로 할 거야. 성민의 목소리 끝에는 강요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이혼 후에도 성민의 교활한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성민은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그녀를 빚이라는 족쇄로 묶어놓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철저히 속여 그녀가 자신을 부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 그래, 잘했어. 그 여자가 감히 날 배신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성민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는 유진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유진이 자신의 사업 실패를 폭로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잔인한 말에 유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여동생 유진아였다. 진아는 유진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진아의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고 유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아를 살려야 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일주일 전 성민이 건넨 채무상환 계약서였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진아의 치료가 중단될 것이라는 협박에 유진은 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는 고액 채무 상환을 위해 박 회장의 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2년간 근무할 것을 동의한다고 적혀 있었다. 성민은 박 회장을 늙고 괴팍한 부자라고 설명하며 이 방법밖에 없다. 널 노인한테 팔아넘겨서라도 빚을 갚아야 해 라고 유진을 몰아붙였다. 유진은 차마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진아는 병상에서 늘 미안해했다. 유진은 진아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진아. 언니는 괜찮아. 넌 언니의 전부야. 언니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된 날 유진은 성민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이었다. 높다란 담벼락과 겹겹이 쌓인 철문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요새 같았다. 유진은 저택의 거대한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나의 지옥이 되겠구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윽고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문 뒤에는 나이 지긋한 집사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유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강유진 씨, 맞습니까? 들어오시죠. 집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다. 고가의 미술품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마치 박제된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집사가 유진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 한쪽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다. 햇빛을 등지고 있어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는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유진은 그가 바로 늙고 괴팍한 박 회장이라고 생각했다. 집사가 말했다. 회장님 강유진 씨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늙고 괴팍한 노인은 없었다.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고 차가운 눈빛.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지녔다. 강유진 씨,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강준혁, 강준육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지.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강준혁 박 회장이 아니라고. 그럼 성민이가 나를 속인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전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에 기가 막혔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복수를 다짐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유진, 강유진의 삶은 이제 강준혁, 강준휴크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시작되었다. 박 회장이라는 이름은 이성민, 리, 숙민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을 뿐 유진은 이제 자신을 늙고 괴팍한 노인에게 팔려왔다고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차갑고 준수한 젊은 남자 강준혁의 하녀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조차 정확히 몰랐던 자신의 무지함에 비참함을 느꼈다. 저택의 모든 것은 엄격하고 질서정연했다. 아침 6시 유진은 칼날 같은 규칙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을 닦고 수많은 방을 청소하고 며칠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빨래를 해냈다. 지시하는 이는 오직 집사뿐이었고 준혁은 좀처럼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저택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뿐인 듯한 외로움이 유진을 짓눌렀다. 성민은 매주 유진에게 연락해 지나 쇼의 병원비를 보냈다고 알렸다. 이번 달 병원비 보냈어. 덕분에 진아 치료 잘 받고 있대. 너도 열심히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비열했지만 유진은 진아의 이름에 매달려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진아가 이 지옥 같은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진아가 깨어나면 반드시 성민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준혁은 대개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립된 공간이었다. 유진이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그녀는 책장 가득 꽂힌 책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사이에서 준혁의 채취를 느꼈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정돈되어 있지만 차갑고 완벽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섬세한 붓터치로 가득했고 유진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보았다. 청소는 똑바로 해. 어느 날 준혁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유진은 화들짝 놀랐다. 그는 서재 문가에 기대어 서서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묘한 호기심을 읽었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걸레가 아닌 그녀의 눈빛을 응시하는 듯했다. 준혁은 유진이 그림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 그림에 관심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아름다워서요. 그림을 볼 줄 아는군. 준혁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다른 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술적인 감각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손을 향했다. 물집과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무언가 섬세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저녁 시간 유진은 식사를 마친 준혁의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준혁은 물끄러미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식기를 정리했고 그의 입맛에 맞춰 정확한 양의 물을 따랐다.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하녀들에게 없는 품위가 있었다. 그의 눈은 유진의 손목으로 향했다. 가늘고 창백한 손목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떤 손목과 닮아 있었다. 준혁은 유진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에서 묘한 편안함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하녀에게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닫혀있던 어떤 문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밤 유진은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낡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가 나는 곳은 저택의 응접실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준혁이 홀로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오갔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유진은 숨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다. 그의 연주에는 깊은 고독과 함께 슬프고 아름다운 영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예술가로서의 감성이 그의 음악에 반응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났다. 준혁은 건반 위에서 손을 떼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슬픈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문득 유진의 존재를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문틈으로 유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유진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의 피아노 실력에 감탄할 뿐이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이해심을 느꼈다.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아픔을 보았다. 그날 밤 준혁은 유진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닫힌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유진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곳에 복수를 위해 왔을 뿐인데 왜 그의 음악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복수와 동떨어진 감정들은 그녀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준혁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호의와 이해가 싫지 않았다.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준혁의 마음속에도 자신을 향한 오래된 그리움과 연결점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강유진 강유진은 강준혁 강준혁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의 그림과 밤늦게 들었던 피아노 연주에 알 수 없는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의 예술은 차가운 저택의 공기를 뚫고 유진의 잊혔던 예술혼을 건드렸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 복수를 위해 왔지만 그의 음악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내는 듯했다. 준혁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유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함께 어젯밤 그녀의 눈물에서 보았던 미묘한 공감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다른 하녀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이 유진의 존재로 인해 미세하게 열리고 있었다. 김지훈 김지훈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는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용히 유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김지훈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딸은 결혼 후에도 친정의 반대로 고통받았고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도피했다. 그 후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딸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최 비서는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녀의 낡은 팔찌에 주목했다. 팔찌에 새겨진 문양은 김 회장 가문의 오래된 상징이었다. 한편 유진의 전 남편 이성민 리 숭민은 유진이 강 회장의 저택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매주 전화를 걸어지나 진아의 병원비를 미끼로 유진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진아 병원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으니 걱정 마. 너는 그 늙은이 옆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 성민은 유진이 강준혁을 늙은 박 회장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기고 유진의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성민은 유진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녀를 노예처럼 부렸다. 오늘은 서재의 그림들을 정리해야 해. 집사가 유진에게 지시했다. 유진은 준혁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림 속 풍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그림의 색채와 붓터치 하나하나를 탐색했다. 그녀는 그 그림이 준혁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느꼈다. 차갑지만 섬세하고 고독하지만 강렬한 그의 예술 세계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때였다. 낡은 액자가 떨어지면서 그림이 손상될 뻔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림을 받쳐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이 캔버스의 한 부분에 닿았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붓터치를 따라 조심스럽게 색을 만졌다. 그녀는 과거 그림을 그렸던 자신의 손이 여전히 색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 종이 한 조각에 그림 속 나무의 질감을 스케치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문득 지훈이 서재 문가에 기대어 유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유진의 손놀림과 그녀의 그림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그림과 스케치를 숨기려 했다. 그만둬요. 굳이 숨길 필요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든 스케치를 보았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것 당신이 그린 건가요? 붓질이 꽤 능숙한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의 그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풍경에 자신만의 감성을 불어넣는 듯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옛날에 잠시 그림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녀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유진의 스케치와 자신의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유진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섬세한 감각과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진에 대한 의심과 함께 묘한 끌림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유진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김은영은 유진이 서재에서 그림을 만지는 것을 본 집색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스쳤다. 하녀 따위가 감히 그림을 주제도 모르고. 그녀는 유진의 행동을 김 회장에게 고자질하며 소연을 깎아내리려 했다. 할아버지, 그 하녀가 감히 할아버지의 그림을 만지고 다닌대요. 혹시 귀한 그림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요? 김은영은 김 회장에게
달려가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그림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오히려 유진의 손재주에 대해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가 그림을 만졌다고 손재주가 좋더냐? 김 회장의 눈빛에는 미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DNA 검사 결과를 떠올리며 혹시 그녀에게도 자신의 딸처럼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김은영은 김 회장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는 소현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김 회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꼴이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김 회장님이 저 계집애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유진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그날 저녁 김은영은 자신의 방에서 은밀히 통화를 했다. 그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더군. 강유진이 내 시누이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내가 처치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강준혁이 유진에게 그림 수업을 가르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적은 유진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김 회장에게 과시하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하녀 신분과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여 김 회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철저히 이용한 후 버릴 계획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그림 도구를 꺼냈다. 오래전에 사용했던 붓과 물감은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이용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 재능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혁과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유진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김 회장 체험한 김과 강준혁, 강준휴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김은영, 김은영, 이 자신의 그림 재능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싹 텄다. 그래, 이 그림으로 너희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그녀는 자신의 붓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복수와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김은영은 서재에서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는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비릿함이 감돌았다. 한소연 씨, 그림의 소질이 있더군. 마침 우리 아들 지훈 도련님도 그림을 좋아하시니 자네가 지훈 도련님의 개인 화가 조수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나. 유진은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속셈을 간파했다. 김은영은 유진이 지훈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와 가까워지는 것을 이용해 나중에 하녀 주제에 도련님을 유혹하려 했다며 소현을 모함하고 저택에서 내쫓으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갑자기 나타나 불쾌한 표정으로 김은영을 바라봤다. 그는 김은영의 의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소현 씨는 하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배울 겁니다. 김은영은 지훈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지훈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계집애가 너에게 꼬리치는 걸 막으려는 거야. 어머니의 잔인함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김은영을 지나쳐 서재 밖으로 나갔다. 유진은 지훈의 따뜻한 손길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믿고 보호하려는 듯했다.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넓은 공간으로
다양한 화구들과 미완성된 캔버스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새붓과 물감을 건넸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봐요, 소연 씨.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유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유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붓을 다시 잡은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다시 만난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을 느꼈다. 지훈의 존재는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한 따스함이었다. 한편 김 회장은 유진의 DNA 검사 결과를 여러 번 확인하며 확신에 찼다.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의 친손녀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한여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김은영과 이성민, 리숙민의 교활한 음모를 밝히고 소연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유진의 안전을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김은영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김은영과 이성민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성민이 유진을 속여 빚을 떠넘기고 그녀를 강 회장 댁에 팔아넘긴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했다. 이성민은 김은영과 결탁하여 유진을 위협했다. 그는 유진의 여동생 진아의 병원비를 미끼로 유진에게 김 회장 댁에 중요한 서류를 빼내오라고 협박했다. 만약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아의 치료는 당장 중단될 거야. 네 동생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악마적인 쾌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성민의 협박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서류를 빼내오는 대신 김 회장 댁의 중요한 회의록과 김은영의 수상한 통화 기록,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외삼촌과의 녹취록을 몰래 녹음하고 수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저택 곳곳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김은영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저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김은영은 김 회장의 병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유언장을 찾기 위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신의 친손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김 회장의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라고 강요했다. 내 동생이 죽는 꼴을 보기 싫으면 당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김은영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섰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김은영의 계획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를 금고 안에 넣어두고 김은영에게 거짓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김은영은 유진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다. 그녀는 흥분한 얼굴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유언장은 없었다. 대신 김은영이 과거 김 회장의 딸, 즉 소연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만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김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에 질려 떨렸다. 그 순간 지훈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미 박 비서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성민이 유진을 속이고 빚으로 묶어둔 것, 김은영이 유진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 그리고 유진이 김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까지. 그는 유진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은영은 지훈의 말에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소현을 향해 달려들어 최후의 발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김은영의 손을 잡고 강하게 비틀었다. 김은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김은영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그 서류는 김은영이 김 회장의 딸을 모함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당신들의 모든 죄가 이제 밝혀질 겁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강인한 의지만이 빛났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회장 셰어맨 킴의 70세 생신잔치는 김 회장 일가에게는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호화롭게 꾸며진 연 회장에는 재계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집결했고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김은영, 김은융은 시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행세했고 김민서, 김민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유진, 강유진은 연 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강준혁, 강준휴크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의 손목에 감긴 낡은 팔찌를 확인하며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확신하려 애썼다. 밤 9시 정각 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병환으로 인한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김 회장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업의 미래에 대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대형 스크린에 김 회장 일가의 화목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연 회장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밝고 화목했던 영상은 사라지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속에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어린 유진의 어머니, 그리고 유진과 똑같은 팔찌를 찬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어진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영상은 유진이 전 남편 이성민 엘리, 숭민에게 소가 김 회장 댁에 팔려오던 날의 모습이었다. 낡은 트럭에 실린 어린 유진의 초라한 모습, 이성민이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시키신 대로 강유진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이어 김은영과 김민서가 유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며 괴롭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네오 같은 게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쓸모없는 것. 김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대가야. 쥐 죽은 듯이 일이나 해. 김은영의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이내 분노와 탄식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담아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김은영과 김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유진을 향한 잔혹한 학대가 만천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김은영은 간신히 버티고 서서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딸이 버림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자신의 손녀에게 다시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그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강유진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 복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지만 그 속에는 10년 묵은 한과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일을 압도하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님, 그리고 김은영 씨, 김민서 씨. 유진은 침착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이 영상에서 본 소녀가 바로 저 강유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하녀가 아니라 바로 김 회장님의 친손녀이자 당신들께는 불행하게도 진정한 이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팔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그녀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김 회장의 딸과 어린 손녀가 함께 찍힌 또 다른 오래된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서 유진의 어머니가 김 회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과 그 속에 담긴 팔찌 문양 그림이 확대되어 화면에 비쳤다. 마지막으로 유진과 김 회장의 DNA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친자 확인율 99.99%라는 문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응시했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절규와 함께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유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차갑게 피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녀로 이 집에서 온갖 멸시를 받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참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유진아, 내 손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어. 널 이렇게 고통받게 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절규는 연 회장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손녀를 하녀로 부리고 며느리에게 학대받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그때 김은영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저 DNA 결과는 거짓말이야. 그녀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강준혁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김은영과 김민서 그리고 이성민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성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되었다.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규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연 회장에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홀로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10년의 고통, 10년의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밤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강유진은 단순한 하녀가 아닌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진정한 상속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난의 막은 내렸지만 그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 회장 체어만 킴의 70세 생신잔치는 김은영, 김은용과 김민서, 김민서, 그리고 이성민, 리, 숭민, 이게는 악몽과 같은 몰락의 시작이었고, 강유진, 강유진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승리의 서막이었다. 연회장에서 폭로된 충격적인 진실과 김 회장의 처절한 눈물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전 국민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은영과 김민서 그리고 이성민은 파티 현장에서 체포되어 즉시 구속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강유진에 대한 학대 및 유기 김 회장에게 진실을 숨기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 그리고 이성민의 사기 및 협박 혐의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으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 속에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잔인함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고 한때 누리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김 회장은 깊은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친손녀인 유진을 하녀로 부리며 그녀가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그는 유진에게 매일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그녀의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김 회장은 유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유진은 이제 명실상부한 김 회장 그룹의 상속녀가 되었다. 그녀는 하녀 강유진이 아닌 김 회장의 손녀이자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강준혁, 강준휴은 유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는 유진의 모든 과거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했다. 준혁은 유진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 팔찌가 가진 순수함과 강인함을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준혁은 유진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준혁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손길은 유진에게 깊은 위로와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유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회장과 준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희망의 싹 재단 하을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 특히 가정폭력이나 유기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교육심리치료,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유진은 재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아이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진의 여동생 진아철은 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재단의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진아는 언니 유진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 역시 재단의 활동에 동참하여 언니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유진이 재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유진에게 물려주며 그녀가 이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다. 그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었고 그는 유진과 준혁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준혁이 유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유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행복해 보여요, 유진 씨.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네, 준혁 씨. 이제야 제 삶의 두 번째 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회복력,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증거였다. 강유진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아름다운 동화였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강유진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김 회장 그룹의 공동대표이자 존경받는 기업인 그리고 강준혁, 강준휴크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로 우뚝 섰다. 강준혁은 유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그룹을 이끌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유진의 따뜻한 통찰력이 결합되어 김 회장 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준혁은 여전히 외부인과의 접촉에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유진의 손길만큼은 언제나 그에게 깊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 서로는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영혼의 안식처이자 완벽한 치유제였다. 강유진은 그룹 경영 외에도 희망의 싹 재단 활동에 전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준혁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재단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선 단체가 되었다. 유진은 직접 해외 빈곤국과 분쟁 지역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치료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공감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김 회장은 유진과 준혁이 함께 그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못다한 부정을 베풀었고 유진은 그런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유진의 밝은 에너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유진의 할머니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는 빛을 발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김은영과 김민서 그리고 이성민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기억 속에 묻혔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리더십과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오후, 유진은 준혁과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유진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준혁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은 내게 기적이에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진은 준혁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생명력을 뽐냈다. 10년 전 그녀를 비참하게 내쫓았던 어둡고 차가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희망찬 세상이었다. 당신도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준혁 씨.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왕이자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두 번째 봄탈을 영원히 맞이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유진의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새벽 5시 매캐한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모텔 복도를 강유진은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등에는 무거운 청소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은 이 모텔 복도처럼 어둡고 눅눅했다. 전 남편 이성민 엘리 숭민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유진은 홀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왔다. 한때 촉망받던 신인 화가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물집과 굳은 살로 가득했다. 캔버스 대신 락스통을 들고 팔레트 대신 걸레를 쥔 채 그녀는 매일 똑같은 절망적인 하루를 살았다. 지시대로 잘 처리했습니까?